못 배운 년은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50인분의 팔순 잔치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상머리 끝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쨍그랑. 상이 그대로 뒤집히고 갈비찜 국물이 시어머니의 한복자락을 적셨어요. 비명과 함께 시댁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제가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던 그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2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름은 한지영. 남들이 직업을 물으면 그냥 작은 사업 하나 한다고 얼버무리는 그런 안악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 어깨를 으쓱하게 한 적도 없고 속을 썩여 매를 번 적도 없었지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그저 작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던 교실 뒷자리의 그런 아이였습니다. 성격도 그랬어요. 누가 새치기를 해도 한마디 못하고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와도 그냥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늘 한숨을 쉬셨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지영아, 넌 어째 허구한 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사누. 누가 뺨을 쳐도 아이고, 내 뺨이 거기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려니야, 쯧쯧. 세상 천지에 그렇게 만만에 빠져서 이 험한 세상 어찌 살려고 그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도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에 성적 맞춰 들어갔고 남들 다 한다는 자격증 시험을 봤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바와 계약직을 전전하며 26이 될 때까지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치 일당을 받아 월세 내고 라면 사 먹고 어머니 용돈 조금 붙여드리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지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단단한 사람이 들어온 것은 30살 무렵이었습니다. 친구 미경이가 술이나 한잔하자며 저를 불러낸 날이었어요. 종로의 허름한 곱창집에서 미경이 옆에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말이 많고 한 명은 말이 없었는데 그 말 없는 쪽이 지금의 제 남편 박정호였습니다. 손등이 거칠고 손톱 밑이 까만 사람이었습니다. 미장 일을 한다고 했지요. 저는 그날 정호 씨에게 한마디도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끝나갈 무렵 제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니 정호 씨가 제 외투를 살며시 의자 뒤에 걸어두고 있더군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워다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아, 저기 옷이 바닥에 쓸리길래요. 흙 묻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사람들 발에 밟힐까봐 그냥 의자에 걸어뒀습니다. 정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소주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무뚝뚝한 손길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그날따라 제 얼굴이 조금 환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정호 씨와 저는 그렇게 만난 지 1년 만에 식을 올렸습니다. 번듯한 예식장도 아니고 양가 친척 30명 정도 모인 작은 식당 결혼식이었지요. 저는 그 소박함이 좋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처음 인사를 나눈 것은 결혼 전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분으로 말수가 적고 점잖아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숙 씨는 그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시더군요. 그래, 아가씨는 고향이 어디라고 했더라? 내가 하도 들은 게 없어서 통 기억이 안 나네. 어디 저기 시골 구석인가? 아, 네. 어머님, 저는 충청도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떼셨어요. 청주? 아유 뭐 서울서나고 자란 내 눈에는 영 생소한 동네지. 청주면 뭐 별 볼 일 있는 동네는 아니고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란 소리네. 즉 옆에 앉아있던 정호 씨가 어머니 무릎을 살짝 짚었습니다. 아 엄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별 볼 일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 씨 민망하게 진짜 왜 이래? 어머 얘 좀 봐. 내가 못할 말 했니? 늙은 애미가 궁금한 거 물어본 게 죄야?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왜 벌써부터 마누라 치맛자락 감싸고 돌아? 유난 떨지 마라.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슬쩍 웃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 무언가 가시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동생 박정민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호 씨보다 5살 어린 시동생은 형과 달리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요. 아이고 형수님, 저희 어머니가 원래 깐깐하게 바른 말만 콕콕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우리 형이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 씨는 명함을 두 손으로 제게 건넸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과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정민 도련님은 명함까지 딱 파시고 아주 멋지시네요. 제가 더 잘 모시고 살아야지요. 정호 씨 하나뿐인 동생분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날 저는 시댁이 참 평범하고 무던한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조금 날카롭긴 해도 어른들 사이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지요. 저는 늘 그랬듯 모난 돌이 되지 않으려 마음을 둥글게 굴렸습니다. 그저 시댁 어른들 잘 모시고 정호 씨 옆에서 밥상 차리며 사는 것, 그것이 제가 그려본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둥글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을 떠올립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곱창집에서 제 외투를 살며시 걸어주던 정호 씨의 그 까만 손톱 밑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손이 훗날 저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못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어쩌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상을 두 손으로 엎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가 시댁의 새 식구로 들어간 첫 해는 그럭저럭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숙 씨는 가끔 가시돋친 말을 하셨지만 저는 그저 어른의 잔소리라 여기고 넘겼지요. 시아버지 박만수 씨는 말씀이 없으셔서 편했고 시동생 정민 씨도 형수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시댁에 가서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 드렸어요. 남편 정호 씨는 그런 저를 늘 안쓰러워했습니다. 지영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야,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 저는 고무장갑을 끼며 웃어 보였지요. 그 평온한 시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3년 차 봄이었습니다. 시동생 정민 씨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오시더니 거실 장식장을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해?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던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의사래. 의사. 윤정숙 씨가 행주를 든 채 저를 돌아보셨어요. 정민이가 어떻게 의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집안이 보통이 아닐 거다. 너도 옷차림 좀 단정히 해라. 저는 사과 깎던 손을 멈추고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에 입던 베이지색 니트와 검정 바지였지요. 옷이 좀 그런가, 어머님. 그런 칙칙한 색 말고 좀 화사한 거 없니?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사과만 깎았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어서 와요. 어서.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키가 훤칠한 여자가 서 있었지요. 새하얀 트렌치 코트에 빨간 가죽 가방을 든 김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시며 쇼핑백을 받으셨습니다. 수진 씨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형님이시죠? 네, 한지영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형님은 뭐 하세요, 평소에? 저요. 그냥 집안일하고 가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요. 아, 전업주부시구나. 수진 씨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안에 무언가 묘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 같이 둘러앉자 수진 씨가 가져온 쇼핑백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홍삼정이고요. 이건 어머님 드시라고 비타민이에요. 아유, 이게 다 얼마야?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에서 직접 추천받은 거예요. 수진 씨가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상자였어요. 어머님, 이건 가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상자 뚜껑을 열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지셨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본 적이 있었어요. 백화점 1층 쇼윈도에 진열된 제 한 달 생활비보다 훨씬 비싼 그 가방이었지요. 수진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두 손은 이미 가방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가 깔깔 웃으며 시어머니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들어주셔야 빛이 나는 가방이에요.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보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찌나 화나던지요. 수진 씨가 그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 형님 거는 따로 못 챙겨왔어요. 죄송해라.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 쇼핑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형님. 백화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저는 안 써서요. 손바닥만 한 핸드크림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저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정호 씨가 제 손을 슬쩍 잡았어요. 저는 정호 씨의 손을 마주 잡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가 시댁 식구가 된 뒤로 시댁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있으면 수진 씨는 늦은 오전에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어머님, 저 어제 야간이라서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의사가 얼마나 힘든 일이니. 누워서 좀 쉬어라.
시어머니는 수진 씨 등을 쓸어주시며 안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아 만두를 빚었지요. 설날 차례를 지내고 점심상을 차리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만든 잡채와 동그랑땡을 상에 올렸어요. 수진 씨가 백화점 봉투에서 도시락통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호텔 셰프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또 이런 걸 사왔니? 윤정숙 씨가 그 갈비찜을 한 점 입에 넣으셨어요. 어머나 얘, 이게 진짜 갈비찜이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잡채 접시를 슬쩍 옆으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손길을 보고만 있었어요. 수진 씨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다음부터는 너무 무리해서 음식하지 마세요. 제가 사오면 되니까요. 아니에요, 수진 씨. 명절인데 집에서 만든 음식이 있어야죠. 형님이 만든 거야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 먹는 게 다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수진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박만수 씨가 헛기침을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호텔 갈비찜만 연신 떠드시느라 못 들으셨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서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 씨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써. 괜찮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인가 봐. 너만 마음 다치지 마. 여보, 정말 괜찮아.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됐지 뭐. 저는 정우 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일부러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정우 씨의 까만 손톱 밑이 운전대 위에서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시댁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이 손 하나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수진 씨가 준 핸드크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그 작은 통이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그것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그 무렵 다른 업체의 미장 하도급을 받아 새벽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다 되어 들어온 정우 씨의 작업복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정우 씨의 점퍼를 받아들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게 무슨 냄새야? 아, 그게. 정우 씨가 머쓱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위층 화장실 배관이 터졌는데 사장이 도망갔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치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남의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 일당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정우 씨는 욕실로 들어가 한참을 씻고 나왔어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식탁에 앉은 정우 씨에게 저는 라면 한 그릇을 끓여줬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뭐가? 평생 남의 밑에서 똥 치우면서 살 거야. 저는 정우 씨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렸어요. 여보 손기술이 얼만데. 우리 차려서 해보자. 정우 씨가 라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돈도 있어야 하고. 내가 사무실 일은 다 할게. 견적, 발주, 손님 응대까지. 여보는 현장만 봐. 네가 그걸 어떻게 다 해? 배우면 되지. 나 그래도 컴퓨터는 좀 다뤄봤잖아. 저는 정우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정호 씨가 한참 동안 제 손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가게라고 하기도 민망한 변두리 상가 2층에 10평짜리 사무실이었어요. 간판은 정호 씨가 직접 페인트로 그렸지요. 처음 석 달은 일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동네 부동산을 돌며 명함을 돌렸고 정호 씨는 작은 빌라 화장실 한 칸 공사라도 들어오면 새벽부터 밤까지 매달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가 워낙 마감을 깔끔하게 했고 저는 견적을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정민이가 사무실을 옮긴단다. 새 집도 알아본다더라.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님. 수진이가 이참에 인테리어를 싹 다 한다는데 너희 회사도 한번 견적을 내봐라.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호 씨와 함께 시동생네 집과 사무실을 둘러보고 견적서를 만들어 수진 씨에게 보냈어요. 수진 씨에게서 답이 온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형님, 견적은 잘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큰 업체에 맡기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형님네는 아직 신생이잖아요. 저희 집은 마감이 좀 중요해서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또렷이 들렸어요. 네, 수진 씨. 잘하시는 곳에 맡기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호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신생이라 안 맡긴단다. 그러면서 견적은 왜 받은 거야? 가격 비교하려고 그랬겠지 뭐. 그냥 잊어.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닫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속이 좀 쓰리긴 했지만 그 일은 그렇게 묻어두었어요. 수진 씨가 고른 곳은 강남에 본사가 있는 유명 업체였습니다. 평당 단가가 우리 회사의 2배가 넘는 곳이었지요. 수진 씨는 시댁에 가는 날마다 그 업체 이름을 자랑처럼 늘어놓았어요. 어머님, 거기 연예인 집도 했대요. 신경 많이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게, 수진이는 보는 눈이 달라. 윤정숙 씨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서 과일을 깎으며 듣고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 큰일 났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민이네 공사 현장이 엉망이라는구나. 한번 가봐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호 씨를 흔들어 깨워 그 길로 시동생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시동생 정민 씨네 새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수진 씨가 머리를 산발한 채 서 있었어요. 저는 그런 수진 씨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명품 가방과 새하얀 원피스는 어디로 가고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요. 형님, 와주셨어요. 수진 씨가 저를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안에 들어가 봐도 돼요. 네, 들어가서 좀 봐주세요. 제발이요. 저와 정호 씨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고 벽지는 이음새가 들떠서 곳곳에 거품이 일어 있었어요. 천장 등 박스에서는 전선이 그대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수평이 맞지 않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줄눈이 빗뚤뱉뚤했어요. 이게 다 얼마짜리 공사야? 정호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씨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형님, 1억 2천이에요. 이미 7천만 원을 줬는데 사장이 추가금 3천만 원을 더 달래요.
추가금이요. 뭐 때문에? 자재 가격이 올랐다나? 안 주면 공사 못 마친대요. 수진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정호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정호 씨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자재 가격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솜씨가 엉망인 공사였지요. 그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들어오셨습니다. 윤정숙 씨가 거실 꼴을 보더니 입을 떡 벌리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님, 어떡해요? 사무실 공사도 똑같대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아가, 너희가 좀 어떻게 해봐라. 응? 어머님, 이건 저희가 손대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래도 너희가 같은 일을 하니까 좀 봐줘야지. 한 식구끼리 어떡하니? 윤정숙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깜짝 놀랐어요. 수진 씨도 그제야 저에게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네한테 맡길걸.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잠시 정호 씨를 바라봤어요. 정호 씨가 묵묵히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호 씨에게 한 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어떡할까? 하긴 해야지. 어머님 부탁이고. 정호 씨가 한숨을 푹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대신 지영아, 이번엔 우리 식대로 한다. 사진 다 찍고 계약서 새로 쓰고. 응, 그렇게 해.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거실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부서진 바닥, 들뜬 벽지, 기울어진 싱크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수진 씨가 그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그건 왜 찍으세요? 수진 씨, 이게 다 증거예요. 나중에 그 업체랑 정산할 때 필요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님. 형님 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새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수습 공사에 들어갈 비용을 항목별로 꼼꼼히 적었어요. 이전 업체에서 받지 못한 추가금에 대한 처리도 적었지요. 저녁 무렵 수진 씨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사무실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어요. 형님, 사무실이 생각보다 작네요. 네, 작아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충분해요. 저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친척끼리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까지 쓸 일인가. 수진 씨가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수진 씨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수진 씨, 친척이니까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수진 씨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볼펜을 들어 도장 자리에 사인을 했어요. 그날 밤 정호 씨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호 씨가 말했어요. 지영아, 이번 일 잘 마무리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지도 몰라. 그러게. 일단 현장부터 살리고 보자. 저는 정호 씨의 잔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습 공사는 꼬박 3주가 걸렸습니다. 정호 씨는 새벽 5시에 현장으로 나가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자재 발주를 챙기다가 점심때면 현장으로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부서진 바닥은 다 드러내고 새로 시공했고 들뜬 벽지는 한 장 한 장 다시 발랐어요.
기울어진 싱크대는 떼어내서 다시 수평을 맞췄지요. 마지막 날 현장 점검을 하던 정호 씨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사람 사는 집 같다. 옆에 서 있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콧대 높던 수진 씨가 현장을 둘러보더니 양손을 모으고 정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수진이는 형수님한테 인사해. 도면이고 자재고 다 형수님이 했으니까. 정호 씨가 짧게 대답하고는 공구 가방을 챙기러 가셨어요. 수진 씨가 어색한 얼굴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미안하고 고마워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 잘 마무리됐으니 됐어요. 저는 짧게 웃어주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차가운 것이 남아 있었지만 굳이 꺼내지는 않았어요. 수습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지요. 회색 정장에 갈색 구두를 신은 모습이 깔끔했어요. 실례합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네, 제가 사장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넸어요. 저는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정민 씨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명함에는 작은 상가 건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성철 씨가 사무실 의자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쪽 단지 옆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민 씨 댁 공사하시는 거 사흘 동안 지켜봤어요. 사장님이 매일 도시락 들고 오시는 것도 봤고요. 저는 이성철 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성철 씨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상가 건물 평면도였습니다. 우리 건물이 2층짜리고요. 가게가 20칸이 좀 넘습니다. 임대가 다 빠져서 이참에 통째로 새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20칸이요. 저는 평면도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께 맡기고 싶어서 왔어요. 일하는 모습 보니까 사람이 정직하더라고요. 이성철 씨가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건물주님, 정말 감사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그 정도 규모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규모는 사장님이 못 해보셨을 뿐이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봤습니다. 이성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한번 견적 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성철 씨가 사무실 문을 나서고 한참 동안 저는 평면도만 들여다봤어요. 저녁에 현장에서 돌아온 정호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정호 씨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거 우리 인생 바뀌는 거 아니야. 몰라, 정말. 저는 평면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작게 웃었어요. 상가 공사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는 날 정호 씨는 통장을 들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정호 씨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해야 돼. 당연하지. 정호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상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회사는 직원도 셋이나 새로 뽑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책상이 하나 더 들어오고 자재 창고도 따로 빌렸지요. 저는 매일 아침 새 도면을 그리느라 눈이 빠질 지경이었지만 이상하게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오늘 점심 먹으러 오너라. 수진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더라. 네, 어머님. 알겠어요.
저는 정호 씨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의 식탁에는 모처럼 따끈한 갈비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수진 씨는 평소답지 않게 살갑게 굴었어요. 아주버님, 갈비탕 더 드세요. 형님, 김치 더 드릴까요? 저와 정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내올 때쯤 수진 씨가 본론을 꺼냈어요. 형님, 아주버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까만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지난번에 허리 다치셨잖아요. 그거 보험 처리를 제가 좀 하려고요. 아버님이 다치셨어요. 언제? 저는 시아버지를 돌아봤어요. 박만수 씨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좀 미끄러졌다. 많이 다치셨어요, 아버님. 아니, 그냥 좀 뻐근한 정도지. 수진 씨가 말을 가로채며 끼어들었어요. 아주버님, 사실 보험금이 좀 나오게 하려면 진단서를 좀 부풀려야 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찻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정호 씨도 옆에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진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버님, 어차피 보험사가 다 돈 많이 버는 데잖아요. 어른들 노후 자금에 보탤 거 좀 받자는 건데. 수진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숙 씨가 옆에서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러게, 정호야. 수진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뭐. 저는 찻잔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닌데? 아버님이 다치신 만큼만 받으셔야지. 부풀려서 받는 건 그건 사기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형님, 사기라뇨. 말이 좀 그러시네. 수진 씨, 미안한데 진짜 그래요. 보험사도 다 조사해요. 형님, 의사인 제가 잘 알아서 한다니까요. 형님이 그쪽을 뭘 아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그 검은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형님 내도요. 아주버님 현장 다니시잖아요. 다칠 일 많죠? 네. 제가 진단서 잘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안 다쳐도 다친 걸로요. 한 번에 몇 천은 챙기실 수 있어요. 수진 씨가 그 검은 봉투를 식탁 가운데로 슬쩍 밀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수진 씨,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다시 수진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진 씨의 입꼬리가 살짝 굳었어요. 형님, 너무 깐깐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수진 씨, 다들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안 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제 손을 식탁 밑에서 꽉 잡았어요. 수진 씨가 봉투를 도로 가방에 집어넣으며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요. 윤정숙 씨가 혀를 끌끌 차셨어요. 아가, 너는 어째 융통성이 그렇게 없니? 수진이가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건데.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는 이런 일에 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저와 정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온 수진 씨가 정호 씨 앞에서는 웃었지만 저를 돌아볼 때는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형님, 그렇게 규정대로만 살면 평생 손해봐요. 수진 씨, 손해봐도 마음 편하게 살래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호 씨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잘했어. 진짜 잘했어. 뭘 잘해? 당연한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상가 건물주 이성철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수진 씨가 내민 그 검은 봉투와는 너무도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가 공사가 한창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큰 병원의 코디네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분이었어요. 한지영님 되시지요? 드디어 적합한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이요.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5년 전 종합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본 안내문 하나에 마음이 움직여 등록해 두었던 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가는 한 젊은 엄마를 봤습니다. 신장이 망가져 더는 손쓸 도리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그 곁에 있던 어린 딸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울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지요. 저는 그 길로 장기기증 등록을 했고 그 일은 정호 씨에게도 비밀로 묻어두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에게 저는 식탁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에 수술을 하나 해야 돼. 수술? 어디가 아파? 정호 씨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신장 한쪽을 떼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정호 씨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5년 전에 내가 등록을 해놨었어. 이번에 나랑 맞는 사람이 나왔대. 왜 말 안 했어? 그런 큰일을. 정호 씨가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정호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미안해. 등록할 때는 그냥 마음만 그랬는데 진짜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 몸은 괜찮대. 응. 신장 하나로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대. 의사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 정호 씨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해야지. 대신 약속해. 몸 절대 무리하지 않기로. 응, 약속할게. 저는 정호 씨의 까만 손톱 밑을 다시 한번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힌 병원은 하필 동서수진 씨가 근무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코디네이터에게 부탁해 입원 명단에 이름이 검색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시댁에는 그저 작은 수술이 있다고만 알리고 무슨 수술인지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1인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의자에 앉아있던 정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영아, 무섭지? 조금. 그래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정호 씨가 제 이마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새벽 일찍 시작됐어요. 마취가 풀려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정호 씨가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끝났어. 응, 잘 끝났대. 받으신 분도 잘 깨어났대. 정호 씨가 그렇게 말하며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병실 문을 누가 두드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 윤정숙 씨와 시아버지 박만수 씨, 그리고 수진 씨였습니다. 아가, 여기 입원해 있다는 말이 안 들리길래 한참 찾았다. 윤정숙 씨가 종이 봉투를 침대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으셨어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에 묵직한 통증이 와 다시 누웠습니다. 수진 씨가 흰 가운 차림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형님, 무슨 수술인데 1인실까지 쓰고 그러세요? 좀 과하시네요. 수진 씨, 그냥 좀 큰 수술이라서요. 의사인 저한테도 안 알리시고 다른 데서 하시면 어떡해요. 서운하네요.
수진 씨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수진 씨가 들고 온 작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협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망고 2알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 씨가 망고 한 알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제 무릎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형님 받으세요. 비싼 거예요. 저는 망고를 한 손으로 받아 쥐었어요. 감사해요, 수진 씨. 형님, 그렇게 한 손으로 받으시면 안 되죠. 2손으로 감사히 받으셔야지. 수진 씨가 깔깔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도 따라 웃으셨어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그런 농담을 다 하니? 어머님, 형님이라서 하는 농담이에요.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저는 그 통증을 꾹 눌러 참았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흰 가운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그의 양손에는 어른 키 절반쯤 되는 거대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세를 꼿꼿이 세웠어요. 원장님. 저도 그제야 그분의 가운에 박힌 명찰을 봤습니다. 이 병원 원장 강현우 씨였어요. 강현우 씨가 큰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한지영 사장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강현우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말리셨습니다. 누워 계세요, 사장님.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강현우 씨는 침대 옆에 그 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제 앞에 허리를 깊이 숙이셨어요.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강현우 씨를 쳐다보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원장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강현우 씨가 천천히 허리를 펴시며 눈가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장님, 제 아내가 어제 한 사장님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습니다. 네. 10년을 투석으로 버텼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고 모두가 포기하던 때에 사장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강현우 씨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베개를 짚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숙 씨가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현우 씨가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어요. 한지영 사장님이 제 아내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어제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신장 기증이요. 박만수 씨가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망고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자신이 던지듯 건넨 그 망고가 수진 씨의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강현우 씨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을 졌습니다. 원장님, 갚으실 거 없어요. 저는 그저 있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사장님 부부가 인테리어 일을 하신다고요. 네,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강현우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병원이 곧 별관을 새로 짓고 본관도 다시 단장할 예정입니다. 그 공사 전부를 사장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저도 잠시 멍해졌습니다. 원장님, 그건 너무 큰 공사여서 한 사장님이 못 해주시면 저는 다른 어떤 업체에도 안 맡길 겁니다. 강현우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현우 씨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시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셨어요.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수진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떨어진 망고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다가 그대로 멈췄어요. 윤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아가, 너 그 수술을 한 거였니? 신장을 떼주는 네, 어머님. 왜 말을 안 했어? 그런 큰일을.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박만수 씨가 헛기침을 하시며 침대 발치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수진 씨는 끝내 떨어진 망고를 줍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강현우 씨가 두고 간 그 큰 과일 바구니가 한낮의 햇볕을 받으며 가만히 빛나고 있었어요. 퇴원하던 날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오더니 동서수진 씨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어요. 형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타세요. 저는 옆에 서 있던 정호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호 씨가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우리 차 가져왔어. 아주버님, 그래도 형님 회복하시는 중인데 푹신한 차로 모셔야죠. 그 트럭으로 어떻게 가요? 수진 씨가 차에서 내려 제 팔을 살갑게 붙잡았어요. 수진 씨의 손에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형님, 좋은 죽집 알아놨어요. 가는 길에 들러서 한 그릇 사드릴게요. 수진 씨,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쉴래요. 아유, 형님도. 저한테 좀 기대세요. 동서 좋다는 게 뭐예요? 수진 씨가 어찌나 끈질기게 잡아 끄는지 저는 결국 정호 씨를 먼저 보내고 수진 씨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자 수진 씨가 운전대를 잡은 채 살짝 웃었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좀 못되게 굴었죠. 수진 씨,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아니에요,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을 너무 몰랐어요. 형님이 그렇게 큰일을 하시는 분인 줄도 모르고. 수진 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형님께 사과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상자를 여니 그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다시 닫아 수진 씨에게 돌려줬어요. 수진 씨,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형님,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수진 씨가 제 손에 상자를 도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밀어냈어요. 수진 씨, 마음만 받을게요. 진심으로요. 수진 씨의 입꼬리가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은 진짜 깔끔하시네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렇게 감사해 하시나 봐요. 운전이나 해요, 수진 씨. 옆구리가 좀 아파서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수진 씨의 향수 냄새가 답답하게 차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자 저는 다시 사무실에 나가 도면을 펼쳤어요. 병원 별관과 본관 리모델링은 그동안 우리 회사가 해왔던 어떤 일보다도 큰 규모였습니다. 정호 씨는 새 직원을 2명 더 뽑았고 자재 창고도 더 큰 곳으로 옮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2년 전쯤 정호 씨가 손목을 살짝 삐었을 때 수진 씨가 진단서를 만들어주겠다며 보냈던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책상 한쪽에 따로 모아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점심 먹으러 오너라. 수진이도 온다더라. 네, 어머님. 갈게요. 저는 일부러 빈손으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좋아한다던 백화점 떡집에 떡 한 상자를 들고 갔지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시며 입꼬리를 잔뜩 올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수진 씨가 벌떡 일어나 저를 안으려고 두 팔을 벌렸어요. 형님, 오셨어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저는 살짝 몸을 비켜 그 포옹을 피했습니다. 수진 씨가 어색하게 팔을 내렸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아직 옆구리가 욱신거려서요. 아, 그렇구나.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형님. 수진 씨가 황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가 차려져 있었어요. 윤정숙 씨가 직접 큰 그릇에 갈비찜을 한 덩이 더 떠서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 몸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수진 씨가 옆에서 갈비찜살을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형님, 이거 드세요. 제가 좋은 한우로 사왔어요. 저는 그 갈비찜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수진 씨의 손가락에서는 평소처럼 큰 보석 반지가 빛났어요. 저는 그 빛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한번 치셨어요. 아 참, 내가 그 얘기를 잊었네. 내년이 내 팔순이잖니. 네, 어머님. 이번 팔순은 좀 크게 하려고 한다. 친척들 다 부르고. 윤정숙 씨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가 옆에서 손뼉을 짝짝 쳤습니다. 어머님, 그러셔야죠. 팔순이 어디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다. 음식을 좀 손수했으면 한다. 요즘은 다들 케이터링이니 뭐니 사서 하더라만 그건 정성이 없어 보여서. 시어머니가 저를 슬쩍 돌아보셨어요. 저는 김치 한 조각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어머님, 친척이 몇 분이세요? 한 50명 될까? 50명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 씨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음식을 워낙 잘하시니까 형님이 주방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윤정숙 씨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수진 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의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저는 그렇게 짧게 대답했어요. 수진 씨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정호 씨가 슬쩍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영아, 50명을 어떻게 혼자 하니? 어머님께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려. 여보, 괜찮아. 내가 한번 해볼게. 내 몸이 아직 다 안 나았잖아. 몸은 괜찮아. 그것보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가방 안에는 며칠 전 사무실 서랍에서 찾아낸 그 오래된 메모와 그 사이 제가 따로 모아둔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시아버지의 보험을 부풀려 청구한 진료 기록, 시어머니의 무릎 수술을 2배로 부풀린 영수증, 가리고 다른 환자들의 자료까지요. 병원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에 들어온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가방에 늘 들고 다녔습니다. 여보, 이번 팔순에 내가 다 정리하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수진이가 지금 나한테 살갑게 구는 거 진심 아니야. 다시 나를 망신줄자리 노리고 있는 거지. 저는 가방 속 종이 뭉치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졌어요. 여보가 그동안 못 본 게 있어. 수진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 짓이 있어. 무슨 짓? 50명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다 꺼내놓을 거야. 정우 씨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영아, 진짜 괜찮겠어. 시어머니 팔순 자리에서. 여보, 어차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야. 저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해가 길게 늘어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안았어요. 수진 씨의 가면이 한 번에 벗겨질 그날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팔순 잔치 당일 새벽 5시 저는 시댁 부엌 불을 켰습니다. 전날 밤 미리 다듬어둔 갈비를 큰 솥에 넣고 양념을 부었어요. 옆 솥에서는 잡채에 들어갈 당면이 불어가고 있었지요. 저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가방은 부엌 한쪽 구석, 쌀통 옆에 가만히 놓아두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모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수진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백화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형님, 일찍 오셨네요. 네, 새벽부터 했어요. 저는 갈비찜 솥의 뚜껑을 열어 한번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수진 씨가 봉투에서 작은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명란 좀 사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네, 잘 사왔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솥으로 돌아섰어요. 수진 씨가 한참 동안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떼셨습니다. 형님, 혼자 다 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수진 씨. 옷도 좋은 거 입으셨는데 안방에 가서 손님들이나 맞으세요. 저는 일부러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수진 씨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수진 씨가 부엌을 나서며 입꼬리를 슬쩍 끌어올리는 것을 저는 솥 뚜껑 너머로 똑똑히 보았어요. 난 12시 반 친척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거실에 큰 상이 2개나 펼쳐졌고 그 위로 제가 만든 음식이 가득 올라갔어요. 저는 마지막 식혜 그릇을 상에 올려놓고 거실 한쪽 벽에 가만히 섰습니다. 가방은 슬쩍 거실 모퉁이 의자 위로 옮겨 놓았어요. 시아버지 박만수 씨가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 친척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사람 팔순이라고 다들 와줘서 정말 고맙다. 박수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윤정숙 씨가 상석에 앉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진 씨가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어요. 큰 고모님이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으셨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습니다. 음간이 좀 약하네. 옆에서 작은 어머님도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러게. 큰 며느리가 음식은 영 솜씨가 없나 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흐름이 어디서 본 듯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진 씨가 곧바로 말을 받았어요. 형님이 워낙 사업으로 바쁘셔서 살림손이 잘 안 가시나 봐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 일어나 봐라. 네, 어머님.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나갔어요. 50명에 달하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윤정숙 씨가 상을 한번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모자라겠다. 너 가서 한 상 더 차려와라. 갈비찜도 새로 하고 잡채도 한 솥 더 해. 저는 잠시 윤정숙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해? 손님이 50명이 넘는데. 윤정숙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수진 씨가 그 옆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윤정숙 씨가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못 배운 년은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러냐?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작게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상머리 끝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가, 너 뭐 하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그 무거운 상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어머님, 음식은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상을 옆으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깨지는 소리, 그릇이 굴러가는 소리,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큰 고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윤정숙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수진 씨도 비명을 지르며 원피스 자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팔순에.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거실 모퉁이 의자 위에 놓아둔 가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못 배운 년이라고요. 그래요, 어머님. 저 못 배웠어요. 저는 윤정숙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요, 못 배운 저는 도둑질은 안 했어요. 저는 봉투를 거꾸로 들어 그 안의 종이들을 거실 바닥에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흰 종이가 깨진 그릇 위로, 엎어진 갈비찜 위로 흩날렸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일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수진 씨, 직접 보세요. 다 수진 씨가 만진 진료 기록이에요. 저는 흩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아버님 허리 다치지도 않으셨는데 입원 기록으로 만들어서 보험금 1,200만 원 받으셨죠? 박만수 씨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종이를 집었어요. 어머님 무릎 수술, 보험금 2배로 부풀려서 청구하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환자들 진단서도 가짜로 떼줬죠. 윤정숙 씨가 비틀거리며 의자 등받이를 붙잡으셨습니다. 수진 씨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형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수진 씨,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친척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가 수진 씨 앞에 섰어요. 수진 씨, 그리고 이거 원장님께 이미 다 넘겼어요. 원장님께요. 수진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원장님이 절차대로 처리하시겠대요. 병원 내부 감사도 시작됐대요.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수진 씨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정민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제발이요. 수진 씨가 무릎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 저는 수진 씨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수진 씨, 나한테 빌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께 빌어요. 그리고 그 진단서 받았던 사람들한테 빌어요. 수진 씨가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울었어요. 윤정숙 씨가 비틀거리며 식탁을 짚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박만수 씨가 두 손을 떨며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들여다보셨어요. 수진아, 이게 다 진짜냐?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친척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모님이 시어머니 어깨를 한번 두드리시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정신 차려라. 거실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흩어진 종이 그리고 엎어진 음식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맸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풀고 그것을 곱게 개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앞에 가만히 섰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만 가볼게요. 저는 짧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만수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신 채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윤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거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 나갔어요. 현관 밖에는 정호 씨의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자 정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영아, 끝났어. 응, 끝났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시댁 마당의 마른 잔디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팔순 잔치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에 대한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병원 안에서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부풀려 받아온 일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가 손댄 환자 자료만 40건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장 강현우 씨는 약속하신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병원에서 해임됐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 결과 수진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습니다. 판결이 나오던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아가. 윤정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네, 어머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보석 가방 몇 개에 눈이 멀어서 정작 내 옆에 있는 며느리를 못 알아봤다. 윤정숙 씨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저는 전화기를 가만히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집안에 다신 안 들인다. 정민이한테도 단단히 말해뒀어. 네, 어머님. 아가야,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와줄 수 있겠니? 내 시아버지가 너 보고 싶다고 한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네, 어머님. 다음 주말에 정호 씨하고 같이 갈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정숙 씨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늦은 봄볕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별관 리모델링은 한 해를 꼬박 채워 완공됐어요. 준공식 날 강현우 씨가 정문 앞에서 가위를 들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옆에는 강현우 씨의 아내분이 함께 서 계셨어요. 그분은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시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한지영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현우 씨의 아내분이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제가 그쪽 신장 덕분에 우리 막내 결혼식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좋은 데 쓰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분의 손을 마주 잡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호 씨가 콧등을 한번 훔쳤어요. 별관 공사가 끝나자 본관 공사가 이어졌고 그 일이 마무리되자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우리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어느새 15명이 되었고 변두리 상가 2층의 10평짜리 사무실은 새 건물 3층 통째로 옮겨졌어요. 저는 가끔 그 옛 사무실 앞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잠시 차를 세우고 그 건물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페인트로 그렸던 정호 씨의 손글씨 간판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손목이 시큰거리도록 도면을 그리던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이듬해 가을, 저는 정호 씨와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 씨가 마당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아가, 어서 오너라. 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너희들 덕분에. 박만수 씨가 정호 씨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 윤정숙 씨가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듯한 약과와 한과가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 이거 내가 한번 해봤다. 솜씨가 영 아니지만 한번 먹어봐라. 어머님, 이거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직접 하셨어요. 저는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어요, 어머님. 그래, 다행이다. 윤정숙 씨가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식탁 한쪽 끝에는 시동생 정민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는 이미 헤어진 뒤였어요. 정민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네.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시는 줄도 모르고. 정민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형수님, 미안합니다. 정민 씨,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정민 씨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정민 씨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정호 씨가 운전대를 잡은 채 슬쩍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영아, 응, 내가 너랑 결혼한 거 진짜 잘한 일이야. 여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저는 작게 웃으며 정호 씨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네가 그날 곱창집에서 만난 그 한지영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남의 똥이나 치우고 있었을 거야. 여보가 그날 내 외투 안 걸어줬으면 나는 여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야. 저는 정호 씨의 까만 손톱 밑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정호 씨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새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처음 정호 씨와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던 그 봄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가로등도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저는 여전히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보석 반지를 끼지도 않아요. 지금도 동네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고 정호 씨의 작업복을 손빨래로 빨아요. 남들 눈에는 여전히 어중간한 회색빛 안악이겠지요. 그래도 저는 압니다. 이 회색빛이 결코 부끄러운 색이 아니라는 것을요. 까맣지도 하얗지도 않은 이 어중간한 색깔로 저는 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남보다 빨리 가지 못했고 남보다 높이 오르지 못했지만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거짓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 씨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영아, 저녁 먹으러 가자. 응, 가자. 저는 가방을 챙겨 정호 씨에게로 걸어갔어요. 정호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까만 손톱 밑이 단단한 그 손을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우리 두 사람의 발끝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어중간한 회색빛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빛나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모난 적도 없었어요.
시댁에서 받은 그 모진 말들과 동서의 비웃음 앞에서 저는 수없이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똑같이 맞받아치고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싶었던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은 것은 단 하나, 정직하게 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이 거짓으로 무엇을 얻든, 남이 명품으로 어른들의 환심을 사든, 저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밥을 먹고 싶었어요. 그 단단한 마음 하나가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었습니다. 세상이 빨리 가는 사람만 알아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정직하게 걸어온 사람의 발자국이 가장 깊이 남는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비웃음 속에서 또 누군가의 차별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어중간해 보이더라도 정직하게 걸어가신 그 길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요. 언젠가 그 길 끝에서 반드시 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